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올해 마지막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가 23년을 총정리를 했다 하면은 이번 시간에는 이제 내년 24년 며칠 안 남은 올해를 마무리하고 이제 내년에 24년도를 희망차게 이야기를 짚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내년에는 각종 이슈들이 어떤 것들이 먼저 산적해 있는지 우리 수석님께서 말씀을 해 주시고, 그리고 가장 이슈는 어쨌든 인플레이션, 미국이 이제 금리에 대한 스탠스에 대한 이야기도 살짝 바라보는 시간까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수석님, 지난번에 말씀해 주셨던 올해의 주요 이벤트가 무엇이 있는지 순서대로 한번 나열해서 말씀해 주시죠. 근데 순서라고 할 것도 없고 네. 그냥 선거인 것 같아요. 선거요. 선거. 한국도 4월에 총선이 있잖아요. 네, 그렇죠. 제일 핫한 총선이 우리나라도 있죠. 있는데 1월부터 한 11월까지 내내 선거예요. 내내. 어떻게 보면 작년까지만 해도 뭐 고금리, 고물가에 대한 뭐 리스크가 있었다고 하면 네. 저는 이번 정도는 선거 리스크가 좀 있지 않을까. 그래서 1월부터가 당장 대만 총통 아, 그런가요? 선거가 있어요. 이 네. 선거의 결과에 따라서 이제 미국하고 중국 간의 이제 긴장감이 또 어떻게 되냐. 대만 총통이 친중국. 친중. 네,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되게 이슈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막 중국이 이제 무력을 해서 대만까지 공격한다는 뭐 이야기가 나오는 것만큼 네. 이번 총통 대만 총통 선거가 어떻게 나오느냐 따라서 이제 중국의 이제 좀 방향이 좀 바뀔 것 같은데 어떤 식으로 바뀌냐에 따라서 이제 중국과 미국과의 그 관계. 왜냐하면 지금 계속 말씀드리지만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이스라엘 한번 전쟁이 있지만 네. 중국 미국과의 무역 전쟁은 지금 더 오래 하고 있어요. 네, 맞아요. 그 무역 전쟁이 얼만큼 또 더 장기화, 더 골로 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은 많이 잊고 있었을 거예요. 미국과 중국이 지금 굉장히 여전히 신경전이 굉장히 치열하다는 거. 네. 물론 이제 그 미국과 중국은 이 신경전 가운데서도 실제로 어느 정도 무역은 많이 뒤에서 이제 조절은 이루어지고 있더라고요. 이루어지고는 있는데 이제 뭐 서로 약간 조금 뭐라고 이제 좀 기분 상하면 서로 약간 조금 안 좋은 얘기 많이 하니까. 네, 맞습니다. 그럼 이런 거에 하나로서도 이제 어떻게 조금 영향을 줄지 또 봐야 될 것 같고, 또 2월에는 그보다 좀 약하지만 이제 뭐 멕시코나 인도네시아 대선이 있어요. 이쪽은 뭐 어떤 것들에 대한 그 영향을 미칠까요? 왜냐면 이 멕시코나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원자재가 막 진짜 많이 나는 나라가 그렇죠. 아니지만 그렇네요. 네, 하지만 맞아요. 원자재들이 이제 많은 좀 국가로서 여기서 어떤 정책 하면 이제 원자재들에 대한 뭐 수출 수입 이런 정책들이 좀 많이 변동화가 또 될 수도 있으니 이거에 따라서 이제 뭐 원자재 가격 움직임에도 또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자국 그 원자재 보호 정책이 굉장히 많이 강화가 됐잖아요. 그쵸. 자국 이기주의가 많이 강화됐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작년에 저희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뭐 원자재 이제 원유나 그런 가스뿐만이 아니라 농산물 쪽에서도 네, 맞아요. 뭐 인도에서 쌀을 수출 금지 네. 이런 것도 있었고 네. 하니까 이런 나라들에서도 이제 나오는 원자재들이 얼만큼 묶일지 아니면 좀 글로벌적으로 좀 풀릴지 이제 공급망이 어떻게 또 형성이 될지도 네. 한번 또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네. 그리고 또 3월 매월 있네요. 매월 러시아 우크라이나가 있어요. 두 나라가 싸워. 러시아가 푸틴이 이제 대통령 선거에 나간다고 이제 했었죠. 5선. 네, 5선에 나간다고 이미 발표를 그래서 했습니다. 제가 궁금해가지고 찾아봤어요. 네. 러시아 대통령의 임기가 도대체 얼마인지, 몇 번까지 나올 수 있는지. 그러니까 보니까 6년이에요. 6년이요? 한 번, 그러니까 한 번 당선이 되면 네. 6년. 네. 그리고 2선까지 돼요. 네. 근데 2선까지 연임까지 하고 나서 푸틴이 총리인가 뭘 또 내려갔어요. 네, 맞아요. 그리고 또 대통령을 또 낸 거예요. 네. 그러니까 계속 왔다 갔다. 그렇게 해서 러시아는 계속 나올 수가 있다는 거. 네. 제가 알기로는 그것도 그 푸틴이 바꾼 걸로 맞아요. 알고 있거든요. 푸틴 제가 또 나오고 싶어서. 네. 장기 집권을 위해서. 네. 네. 그래가지고 러시아 대통령 선거가 있는데 우크라이나도 대통령 선거가 있긴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조금 전쟁으로 인해서 이게 가능할까요? 젤렌스키가 할 수 있는 우크라이나도 연임이 가능한 모양이네요. 네, 근데 이제 선거 여부가 좀 불투명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크라이나는 선거가 이루어질지 안 이루어질지는 반반. 러시아는 뭐 푸틴이 되겠죠.
당연히 되겠죠. 뭐 여전히 지지율은 뭐 좀 빠졌다 하다 자국민 이제 남자들의 이제 차출 이제 군대 차출 때문에 잠시 70%까지 떨어졌다 하더라도 여전히 엄청나게 높은 지지율을 그러니까요. 보고 있거든요. 뭐 안 하면 죽을 수도 있으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거에 대해서 뭐 전쟁의 향방이 바뀌진 않을 것 같다. 유지가 될 것 같다. 뭐 중단은 당분간 좀 힘들 것 같다. 네. 생각하면서 4월에는 한국하고 인도 총선. 뭐 우리는 아무래도 이제 우리나라는 우리나라니까 거기에 대한 이슈도 저희가 분명히 그때 시간이 되면은 이거에 따른 뭐 경제적인 뭐 이슈가 우리나라에서 총선 때문에 바뀔 것 같지는 않지만은 않지만. 네 일단은 뭐 그때도 이제 한번 그때 이야기를 돼서 다뤄볼 2, 수 3월 있을 되면 거네요. 좀 과당 나올 거니까 나오고 이제 뭐 인도 워낙 대인구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기도 그렇게 크게 뭐 영향은 없겠지만 왜냐면 한국에서도 예전만큼은 인도에 만한 좀 투자의 매력이 조금 저는 좀 줄어들었다고 네. 생각되고 왜냐면 뭐 ETF도 좀 많이 줄어든 것 네, 같기도 맞아요. 하고 맞아요. 그래서 그렇게 큰 영향은 있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그래도 인구가 가장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글로벌 어떤 걸 또 투자를 할 수도 있는 상황이 또 바뀔 수도 있는 거니까. 수요에 대한 아마 뭐 중국 다음에 뭐 가장 큰 수요 국가이기 때문에 네 인도 역시 저희가 관심 있게 무시는 지켜볼 못할 이유가 것 같고. 있죠. 네. 그다음에 5월에는 예정이에요. 영국 총선이 또 있을 수도 있대요. 예정이란 말은 또 왜 예정이 된 거죠? 이거 저도 찾아보려고 했는데 네. 모르겠어요 이거는 솔직히. 나중에 그때 돼서 알게 되면 네, 제가 다음 네. 시간에도 알려드릴게요. 네, 한번 공부해 오십시오. 네. 그거는. 그다음에 6월에 유럽 의회 선거. 그러니까 상반기 내내는 뭔가가 있다. 계속 선거가 있네요. 계속. 그러니까 여기에 따라서 이제 한 방 한 방이 어디서 터질지는 모를 것 같고 또 9월에 일본. 아 일본도 현재 이제 총리에 대한 이제 선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다음에 11월에는 이제 드디어 미국의 대선. 네. 트럼프 하이라이트 올해 하이라이트가 하이라이트가 연말에 이제 완전히 터지게 되겠네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지금보다 더 좋게 산타레를 맞으면서 지낼 수 있을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가장 큰 메인 이벤트 11월 미국 대선 트럼프냐 바이든 아무도 모르지만 네. 이 외에도 각 유럽의 대통령 총리, 아프리카 대통령 총리들의 선거가 거의 매달 있더라고요. 아. 그 나라들 다 언급해드릴 수가 아. 없고 그게 큰 네. 영향이 없기 때문에 말씀 안 드렸는데 이렇게 지금 한 5분 동안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냥 내내냐 선거 같아요 저는. 근데 뭐 저는 솔직히 다른 데는 별로 관심이 없고 저는 최고 포커스는 미국밖에 미국? 관심이 그쵸. 없거든요. 네. 어차피 금융시장은 미국이 대장인데 맞아. 대장이 어떻게 잘 만들어줘야 국제시장이 글로벌 금융시장이 돌아가는 거를 저희가 판단을 하고 뭐 시청하시는 분들한테 안내를 해줄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자 그럼 미국 대선은 뭐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됐는지 우리 수석님 좀 말씀해 주실 수 이렇게 있으실까요? 1월부터 11월까지 전 글로벌적으로 선거가 있잖아요. 네. 미국 대선도 1월부터 11월까지 매월 있어요. 맞아요. 일단 네. 1월 15일 날에 공화당 지금 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우세가 되고 있지만 그렇죠. 경선이 시작돼요. 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거의 뭐 후보로 나올 것 같아요. 네. 왜냐면 2위하고 경차가 너무 네, 커요. 맞아요. 그래서 2, 3, 4위들이 부통령을 노리고 있대요. 네. 지금 그거 얘기 지네들끼리. 들었죠. 그거 다 합친 숫자가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뭐 지지율 정도 나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다음에 2월 3일부터는 민주당 경선 시작. 근데 민주당은 바이든이 나올지 안 나올지 이게 확신할 수가 없다 하더라고요. 근데 현 시점에서는 일단 경쟁자가 없대요. 차라리 그냥 누구 새로운 민주당 후보를 내는 것보다는 그냥 구간이 망간이다 싶어서 바이든을 내세우지 않을까라고 아, 네. 예상을 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이제 3월 5일부터는 이제 슈퍼 화요일이라고 그래서 네. 공화당하고 민주당의 15개 주에서 이제 경선을 하는데 이때가 거의 뭐 그 추후에 7월, 8월에 각각 공화당, 민주당 전당대회가 있지만 네. 3월 5일 정도 되면 대략 한 10%의 가당은 잡힌대요. 아, 네네네. 왜냐하면 저도 아마 저번 미국 대선 때 한번 설명드렸을 텐데 미국 대선이 워낙 복잡해서 네, 맞아요. 아마 10월 달쯤에 또 한번 공부를 해서 말씀드려야 될 것 네. 같아요. 너무 복잡해서. 그래서 이미 3월 정도, 3, 4월 되면 후보들이 거의 결정이 날 것 같다고 하는데 현 시점에서는 이제 트럼프냐가 다시 출마하고 바이든이 연임을 위해 노력을 할 거다라고 이제 좀 우세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둘 관계가 아시다시피 너무 다르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제 트럼프가 되면
모르겠어요. 저희 회사, 저희 팀한테 좀 좋을 것 같고. 뭔가 시장에 대한 변동성은 확실히 많이 그럼 커질 저거 거예요. 훨씬 좋겠죠. 네. 훨씬 뭐 시장에 대한 변동성이 있을수록 선물 시장은 뭐 아무래도 이제 위아래로 그냥 네. 왔다 갔다 하니까. 하지만 저한테는 별로 안 그렇죠. 좋아요. 주식을 다루는 제 입장에서는 어쨌든 계속 오르는 쪽이 안정적으로 좋은데 꾸준히 올라가야죠. 안정적으로 올라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이런 거에 맞춰서 이제 이럴 때는 그러면은 안정적인 투자 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어떤 식으로 투자를 해야 될지 그런 것들을 제가 좀 상품 공부를 좀 아이디어를 찾아갖고 그때는 와봐야 그래서 그때 와야 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일단 가장 크게 이제 계속 말씀드리지만 선거가 가장 큰 이슈가 될 것 같고 네. 그 중에서도 11월까지 이제 미국 대선인데 네. 미국 대선 그 전에도 조금만 이슈들이 되게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지금 일단 트럼프 전 대통령의 약간 약점이라고 해야 되나? 이제 사법 리스크들이 네, 몇 개 맞아요.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이제 선거 공판도 계속 나올 거고 그러면서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율이 얼만큼 변동이 될지 아니면 거기에 나와도 네. 뭐 지지율이 워낙 강경들이 많잖아요. 네, 맞습니다. 강경들에 따라 강경들 지지율의 변동은 없더라도 그 외 사람들의 변동이 얼만큼 커질지 작아질지도 한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좀 말씀해 주신 대로 뭐 내년은 선거판으로 1년이 다 간다. 글로벌 선거판으로 보면 될 것 같네요. 뭐 그럼 정치적 이슈는 이런 것들이 있다 하면은 그럼 인플레이션이나 이런 건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인플레이션이 지금 3% 초반에서 2% 후반을 계속 왔다 갔다 네.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미 연준도 이제 금리 인하를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이제 넌지시 발표도 했고, 네, 맞습니다. 어떤 CME 점도표 봐도 뭐 내년 1월도 어떻게 보면 조그만 포션이지만 인하를 전망하는 것도 제법 올라가더라고요. 이게 없지는 전고표를 않고. 보고 있는데 이게 하루 이틀 최근에 좀 많이 올랐어요, 실제로. 네. 1월 말에 이제 있을 FOMC에서도 한달 내릴 수가 후인데도 이제 내리겠다는 거에 대해 투표를 생각보다 많이 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거에 대한 이슈들이 정말 금리 인하를 1월 달부터 하나? 라는 생각도 안 하고 있었는데 뭐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김칫국이다. 안 할 거 저도 안 네. 할 것 같은데 하나? 하고 약간 이상한 조금 혼돈도 오긴 하는데 네. 일단은 저는 당분간 2% 초중반까지 급격히 내려갈까? 네. 라고 싶긴 하지만 저는 결국은 2%로 가지 않을까? 뭐 저희가 이제 막 미국이 연준이 항상 내세웠던 인플레이션은 2% 진입할 때까지 뭐 금리를 안 높이겠다 한다. 막 그런 이야기를 유지하겠다고 이야기했었었는데 뭐 그 당시에는 저희가 이제 현재 그 뉴노멀 해서 금리 자체를 2%가 아닌 3%로 맞춰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현실감이 좀 2%좀 떨어지잖아요. 예, 그랬는데 뭐 실제로 그렇게까지 지금 떨어지고 있으니 뭐 한번 그건 지켜보도록 하죠. 결국은 네. 떨어지지 않을까 저는 이제 생각은 하고 있고 일단 간단히 이제 OECD에서 이제 글로벌 경제 성장을 전망을 했는데 글로벌은 이번 연도 3%에서 2.7 그래도 성장은 하긴 하네요. 네. 조금 네. 근데 이제 둔화되는 모습 네. 중국도 5.1에서 4.6 5%까지도 안 된다 근데 뭐 중국 같은 경우야 워낙 막판에 좀 만드는 경우도 있고 하니까 네. 좀 네. 얘는 좀 지켜봐야 되고 유로존만 0.6에서 1.1% 조금 유로존이 회복 성장한다? 그렇네요. 네. 미국도 2.2에서 1.3 정도로 빠지고 한국도 1점 후반인가 2점 초반대 나온 것 같더라고요. 이번은 더 빠지게. 금리가 높았음으로 인해서 이제 경기 침체가 어느 정도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경제 전망도 뭐 예를 들어 내가 50으로 봤다 그러면은 뭐 30 정도로 줄이는 뭐 그쵸.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면 되는 거겠네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작년부터 이번 연도 23년부터 각국의 금리를 올리면서 뭐 일본 같은 나라 좀 빼고 네. 올리면서 이제 인플레이션이 다소 많이 좀 안정화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각 나라, 미국부터 시작해서 금리 인하가 얘가 나오고 있으면서 각 나라들의 정책이 정말 많이 변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뭐 선거도 있고 하니까 네. 여러 양쪽에서 너무 많은 변화가 있을 거라고 보면서 저는 실물 경제에 좀 희망은 같지만 그만큼 불확실성도 좀 커지지 않을까. 그렇겠네요. 희망이 커진 만큼 불확실성도 좀 커질 것 같다. 그러니까 솔직히 내년도 뭐 그 미국에서도 굉장히 불확실성한 시장 자체가 여전히 연출이 될 것 같긴 하고요.
그러면 그러다 유럽은 보니까 어떻게 보시나요? 유럽도 유럽에서 똑같아요. 미국하고 같은 상황인데 네. 저는 유럽이 뭐 여기서 OECD에서 나왔겠지만 조금 성장을 좀 하는데 유럽에서의 인플레이션 둔화가 되면서 이제 조금 실질 소득이나 이제 소비 이런 지표들 좀 더 잘 나올 것 같다라고 이제 예상을 다들 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유일하게 주요 국가들 중에서는 2023년보다 24년에 조금 경제 성장률이 조금 더 올라가지 않을까. 뭐 1%에서 가장 낮지만 네. 그래도 우상향이잖아요. 그렇죠. 그러지 않을까 하면서 유럽이 조금 기대감이 좀 있지 아. 않을까. 뭐 워낙 오랜 기간 동안 경기 침체를 너무 겪었던 힘들었잖아요. 유로존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회복력이 좀 뭐 뒷받침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긴 밑에서 하더라고요. 조금 힘을 좀 다지고 올라오지 않을까. 자 그렇다면 미국과 유럽이 끝났다 하면은 이제 중국인데 중국을 안 다룰 수가 없군요. 중국은. 얘는 2023년부터 힘들었잖아요. 네. 부양책을 그렇게 썼음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이슈가 빠바방 터지면서 네. 가장 느리게, 힘들고. 가장 저조하게, 네, 맞습니다. 가장 힘들게 경제를 이끌고 있는데 네, 현재 고용시장 자체도 워낙 안 좋고. 엉망진창이거든요. 뭐 중국 같은 경우는 뭐 청년 실업자가 거의 뭐 반 이상이 된다는 얘기도 있다는데요. 뭐 굉장히 심각하다고 뭐 뉴스에서도 이제 나올 정도로 나오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저는 중국 같은 경우가 이제 부동산을 비롯해서 뭐 지준율 인하부터 시작해서 모든 부양책을 써왔지만 더 쓸 것 같아요. 뭐 지금 뭐 중국에서는 뭐 온갖 방법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어찌됐든 중국 경제의 대부분 큰 부분을 차지했던 부동산 쪽에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뭐 침체 부분이 뭐 중국이 뭐 예전에는 10% 이상의 경제 성장률 뭐 이제 7% 8% 목표 그리고 이제 5%. 점점 이제 내려갔는데 중국 자체에서도 언제는 뭐 어느 정도 선진국화가 됐기 때문에 이 큰 높은 성장률은 솔직히 이제는 기대하기는 쉽지가 않다라고 일단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근데 이제 전반적으로 뭐 코로나 이후에 오픈도 늦었지만 소비가 그 중국인들 소비가 워낙 크잖아요. 네. 근데 소비가 많이 회복되지 않는 게 저는 약간 좀 의구심이 드는데 왜냐면 제가 누구한테 이제 지인한테 들었는데 중국 같은 경우가 이제 연말이나 이럴 때 조금 행사할 때 가족 이제 큰 테이블 있잖아요. 네. 한국도 중국집 가면 네, 이거 네. 큰 테이블 있고 원테이블 큰 데서 10명, 20명 앉는 큰 테이블에서 진짜 돈 많은 중국 사람들이 진짜 먹으면 진짜 저희가 구경도 못한 뭐 고량주부터 시작해서 샴페인을 빵빵 터트린대요. 네, 맞아요. 근데 요즘은 샴페인은 없고 고량주도 그냥 저희가 중국집 가면 있는 고량주. 네. 이 정도 소비가 줄었대요. 돈 많은 사람들도. 그러니까 일반 서민 자체에서도 소비가 많이 줄었다는 게 굉장히 뭐 큰 이슈고 그리고 왜 부자들은 늙어 죽어도 뭐 3대가 망하지 않는다는 얘기까지 뭐 3대가 쓸 돈 모아둔다 있다. 하지만은 중국은 요즘 좀 확실히 다른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중국 내에서 아무리 부양책을 펼쳐도 소비가 늘지 않는 거 보니까 저는 조금 더 강력한 부양책이 나오지 않을까. 그 대신 이제 국민들이 얼만큼 부양책을 잘 이용해서 잘 사용할까. 여기에 따라서 이제 중국 경제가 어느 정도 받쳐줄지. 중국 경제 좀 받쳐주면 미국, 한국, 유럽 모든 나라들의 경제는 그렇죠. 한 아무래도 번 더 일단 수요 올라갈 수 자체가 있으니까. 살아날 수가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은 어떤 산업 부분은 근데 제가 이거 좀 좀 봐야 될까요? 생각지도 않고 있었는데 네. 찾아본 2023년 경제 뭐 리뷰 뭐 전망 찾아보는데 계속 AI가 나오더라고요. 이 AI 때문에 당장 그 일할 사람들 은행에 대한 캐시어부터 해가지고 이제 30% 이상의 은행 인력은 감축이 될 거라고 그러니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거 보다 보니까 어디서 보니까 치킨집이 그 로봇 손이 치킨을 이렇게 묻혀가지고 튀긴 게 넣더라고요. 네. 그다음에 일정한 시간 되니까 그걸 로봇 손이 빼. 네. 그리고 포장만 사람이 해서 배달 나가더라고요. 치킨집도 이제 1인 시대가 되면 고용에 대한 불안감은 확실히 좀 커질 것 같네요. 각 그러니까 나라별로. 정말 단순한 것부터 시작해서 다 이제 컴퓨터와 자동화가 된다는 걸로 생각을 하면 어떻게 보면 조금 무서운 좀 삭막하다? 삭막한 삶이 올 수도 있지만 아직까지 그런 저희가 일자리를 없을 정도의 시대는 저희 시대는 안 올 것 같긴 그렇죠. 한데 그렇긴 합니다. 근데 네. 이제 이런 이슈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모든 걸 찾아보니까 AI에 대한 얘기가 너무 많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봤을 때는 뭐 선물에서 나스닥 쪽도 어째 보면
테크 쪽이니까 네. 그쪽에서도 많이 나스닥이 중요했던 것 같고 해외 주식 쪽에서도 거기에 대한 이제 관련 산업군들이나 나스닥 주들이 어쨌든 제일 관건이에요. 어쨌든 네. 최대 지금 뭐 관련 주들도 전부 다 그 주식을 이끄는 메인 주식도 어쨌든 그 나스닥에 있는 종목들이 대부분이니까. 네. 그러니까 네. 보면 이제 뭐 누구나 아시다시피 이제 뭐 챗GPT도 있고 여러 그런 AI 상품이 너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생각지 못하고 있었는데 내년에는 AI 쪽에 조금 더 관심 쪽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그럼 AI 관심 가지면 그럼 이제 반도체도 있을 거고 네. 다른 소프트웨어들도 많을 그럼요. 거니까 네, 그럼요. 내년에도 아직까지는 테크 음, 쪽이 유망하지 않을까? 네. 어떻게 보세요? 저도 진행자님으로서. 뭐 그쪽이 제일 그리고 그 어쨌든 이런 팬데믹이 다시 오지 말라는 법이 없다고 이제 많이들 생각을 하기 때문에 바이오 제약회사들에서 이제 굉장히 많은 투자나 설비들 각 국가에서도 그런 것들을 많이 늘린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상당히 관심 있게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뭐 어쨌든 미국의 금리 인하 기조가 일단은 떨어진다 하면은 전 세계 증시가 다시 이제 많이 좀 화랑으로 갈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뭐 이미 그런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그 미국이 내년 금리를 한번 내리기 시작했을 때 미국 부동산에 대한 상승률이 한 3%는 오를 수 있다. 그러면은 이 부동산이 대신 되게 이게 반대의 이야기인데 3%가 오름으로써 그러면 인플레이션이 다시 올라갈 수 있다는 이야기까지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연준이 굉장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신중하게 금리에 대한 컨트롤을 할 것이다. 우리는 일단 파월이 4번은 할 수 있겠다는 가능성을 열어둔 거지 하겠다고 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그렇죠. 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지. 그러니까 해야지 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 지금 보는 사람들 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그렇게 투자를 하는 게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마지막 이제 올해 마지막 시간 우리 그 김성주 수석님께서 내년에는 어떤 이슈들이 일단은 각 국가들의 주요 선거들이 있을 것이고 연준의 스탠스 그리고 이제 각 국가에 대한 뭐 이슈 사항을 간단히 짚어봤습니다. 올해 우리 수석님 같이 하면서 굉장히 고생도 많이 했고 우리 PD님도 굉장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한 해 동안 우리 고생 많이 해서 박수 한번 칩시다. 또 박수. 네. 자, 그러면 우리 그 내년에 시청자분들 저희 이제 해죠. 계속 꾸준한 관심 부탁드리겠다는 말씀도 드리면서 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